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지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도입니다. 더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누구나 생애 한 번은 1인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7명은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서는 빈곤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고령자뿐이겠습니까? 소외된 아동부터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대한사회복지회가 할 역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대성 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한사회복지회 들이 강대성 회장님 모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연말 다 됐습니다. 정말로 이제 따뜻한 이웃의 손길, 또 주변을 살펴야 되는 그런 뭐 항상 그 살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좀 살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요. 우리 대한사회복지회 어떤 기관인지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한사회복지회는 1954년도에 전쟁 고아들을 어떻게 케어할까 해서 정부가 만들었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고요. 그때부터 전쟁 고아들을 입양도 보내기도 했고 이제 가정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와서 지금 역사는 69년이 돼 있고 지금은 본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이 약 24개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54년이면 한국 전쟁이 끝난 바로 이듬해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전쟁의 후유증으로 여러 이제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이 많이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잘 이제 케어할 것인지 그런 목적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거군요. 그럼 그 당시에 처음에 전쟁 고아를 우리가 처음 보살피게 된 전쟁 고아 숫자는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그때 숫자는 저는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고 그 입양 전문 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한사회복지회가 탄생하고 나서 그 다음 해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홀트 아동복지가 탄생을 했고 그래서 홀트, 동방, 대한 이 주력 3개하고 또 하나 한국사회봉사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네 군데서 아마 지금까지 해서 약 2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이 돼서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뜻 드는 생각은 이제 그 전쟁이 끝난 지가 꽤 됐는데 그러면 지금 전쟁 고아 대신에 좀 더 이제 역할을 넓혀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스펙트럼이 길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막 태어나서 아이들이 버려지는 아이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영아원에서 저희가 이제 의정부나 광주, 나주 이런 영아원에서 아이들을 24시간 케어를 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찾아줄까 하는 이런 그런 아이들부터 그다음에 이제 가정 폭력으로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기관들,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시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나이 먹은 사람으로 보면 이제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형태로 대한사회복지가 하고 있는 영역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아주 넓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사회복지회가 이렇게 전부 다 봉사하고 있는 전체 사회적 약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 규모는 지금 그 복지관들마다 숫자들이 예를 들면 강남의 시니어 플라자라는 강남 노인종합복지관인데 이름은 시니어 플라자인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12,000명 이렇게 숫자가 돼서 전국을 커버를 하면 상당한 많은 숫자가 될 것 같은데 그 숫자는
그날 오시는 분들이 틀려서 정확히 숫자는 카운트를 워낙 많은 분들 챙기고 있어서 네. 그냥 숫자를 지금 네. 기억하실 수가 네. 없을 정도로 되는 영화원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보통 한 20명 내지 30명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기관당. 네네. 네. 대한사회복지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네. 꼽아봤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들을 이제 꼽았는데 어떤 키워드가 가장 눈에 들어오시는지요? 취약계층하고 저는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 관련된 일도 했기 때문에 취약계층 사회적 기업 전도사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매일경제신문에서 옛날 제가 SK 행복나래 대표할 때 그때 매일경제신문에서 사회적 기업 전도사 행복나래 대표이사 강대성 이렇게 한 적도 있어서 아마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매경 TV에서 사회적 기업 전도사라는 키워드를 뽑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사회적 기업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그 개념을 사실 아직도 모르시는 네네.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사실 사회적 기업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떤 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회적 기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예를 들면 사회 문제 발생 속도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로 보면 발생 속도가 엄청 빨라서 해결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 문제를 놓고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풀어가서 사회 문제도 해결하면서 돈도 버는 그래서 이제 기업자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영리 기업은 우선 이걸 좀 어려운 용어로 이야기하면 파이낸셜 밸류, 경제적 가치 창출하는 게 우선이지만 사회적 기업가들은 소셜 밸류,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그래서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쉬운 말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가야 되는 이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각 기업에서도 보면 이제 장애우들을 고용하는 비중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고용하는 비중을 좀 더 이제 늘려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이분들이 가진 여러 가지 경쟁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쟁력을 활용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낸다라는 취지도 있고 네네.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심들이 함께 모여서 나온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네. 근데 그런 그 사회적 기업을 전도사라는 네. 이름이 붙을 정도라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SK의 영리 파티에서 30년을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2011년도에 최태원 회장께서 행복날에 그때 당시는 MRO 코리아라는 그 소모성 자재를 조달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리 발령을 냈는데 이제 그게 사회적 기업으로 한번 전환을 시켜봐라는 오다를 주셨어요. 그래서 탄생한 게 SK 행복날인데 이제 행복날에 가서 이렇게 경영을 하다 보니 많은 취약계층도 좀 만나게 되고 사회적 기업들 환경이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서 코칭도 좀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누비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제가 현장 누비고 다니는 그런 모습 보면서 또 피부로 많은 도움 주는 걸 느꼈고 나서 아마 전도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좀 사회적 기업 전도사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가 행복날의 대표 시절에 매일경제신문에서 저를 한 면에 내신 적이 있어요. 행복날의 대표 강대성 사회적 기업 전도사 이게 헤드 타이틀이었거든요. 이제 그게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각 카톨릭이면 카톨릭, 기독교면 기독교, 그다음에 조계종 이런 3개 종단이 사회적 기업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지금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각 그 종단에서 그 기독교, 카톨릭, 불교 이런 쪽에 이제 영역에 있는 신도들,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창업할 수 있는 사람 모아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조계종에서 저한테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계사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좀 뭐 분위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경제가 저를 사회적 기업 전도사라고 해서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강의를 끝났어요. 끝나고 났더니 어떤 스님 한 분이 손을 들고서 대표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건의사항이세요? 그랬더니 사회적 기업 전도사가 아니고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
포교사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왕창 크게 웃었습니다. 말씀 중에 뭐 특정 기업과 기업인이 거명이 됐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요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지금 현재로 보면 이제 역사는 뭐 10년 넘게 지금 사회적 기업이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 사회적 기업은 크게 이제 인증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인증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인증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인데 인증 사회적 기업 기준 하면 약 3,600개, 그다음에 예비자가 붙어 있는 사회적 기업은 약 한 2,500개 가량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서 보면은 이 사회적 기업들이 과연 원래 생각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저는 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창업 과정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나 이렇게 코칭을 할 때 정부 보조금을 보고 이렇게 창업하지 마라. 네. 그거는 덤으로 생각을 나중에 하고 본인 스스로가 사회적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지속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한 예산도 축소가 되고 정부 지원 예산들이 축소가 돼서 좀 어려움은 있는데 지금도 정부 지원이 끊겨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그 5년 정도 되면 정부 인건비나 이런 지원들이 다 끊기고 이제 자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약 한 85% 정도 이상이 계속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대표적인 기업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간병인들 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간병 서비스를 하는 교보에서 만드는 다소미 재단, 그 다음에 이제 그 자폐 아이들의 특이점을 찾아가지고 커피 로스팅이나 이렇게 하는 데에 특성을 살려서 일자리 만들어가는 커피지야. 그 다음에 요즘 결혼식 가보면 호화 결혼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ESG를 생각하면서 정말 친환경 소규모 결혼식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좋은 날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도 가끔 대리운전 운영하실 텐데 대리운전 회사 중에서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마중물 대리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거기에 대리기사분들한테 돈을 다 주고 나서 나머지 수익금을 전부 기부를 해버리는 이런 사회적 기업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리기업에서 30년 그다음에 행복나라 대표 5년에서 이제 35년을 SK에 있으면서 영리와 이제 사회적 기업을 경험을 했고요. 사회적 기업을 가다 보니까 사회복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취약계층들이 장애인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를 해서 이제 석박사 과정을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행복나라 대표를 끝나고 나서 제가 협동조합도 하나 설립을 하고 책도 하나 내면서 이제 조금은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야겠다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회적 기업은 스스로 돈을 벌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갖고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들은 영리 기업은 비영리 조직은 하나의 미션이 정확하잖아요. 우리는 아이를 케어해, 노인을 케어해 이런 미션 오리엔티드 된 거를 좀 배우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피터 드러커가 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비영리 조직은 아까처럼 뭐 기업가 정신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혁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두 조직이 서로 간에 배울 것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하루는 오셔가지고 강 대표님은 특이한 경력이 있으니 그거를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말고 그걸 사회에 좀 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유튜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유튜브 못해. 그랬더니 자기 그 스튜디오랑 다 있으니까 와서 토크쇼 형태로 좀 진행을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처음에 비영리 조직 대표들을 모시고 그 비영리 조직이 하는 일 미션이 뭐고 이런 형태로 이제 토크쇼를 진행을 하고 사회적 기업가를 또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을 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어려웠던 때 어떻게 극복을 했고 앞으로 5년 뒤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뭐 이런 것들 그 사회적 기업이 만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남보라 씨나 가수 길건이나 또 아티스트들 중에서 사회적 가치를 좀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불러서 토크쇼를 하고 해서
1회부터 100회까지 딱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즌 1으로 이제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사람들은 시즌 2 언제 하냐고 그러는데 이제 대한사회복지에 와서 내년 1월 되면 이제 딱 1년 되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도 좀 생기면 시즌 2를 어떻게든지 또 다시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강대성의 경제적인 토크쇼가 그래서 탄생을 했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취약계층, 사실은 이제 그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실태가 우리가 네.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어서 이제 5만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적인 약자는 줄어들지 않고 네. 굉장히 여전히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단 말이죠.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지자체장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특히 노인 문제에 관련돼서 저희가 가서 급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좀 해보면 그분들이 이제 지자체장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먹는 거 외에 예를 들어서 몸을 이렇게 그 목욕을 하거나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옷이나 침구류를 세탁하는 이런 서비스를 좀 많이 좀 보강을 해달라, 민간 영역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보면은 점점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양극화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윗단은 좀 풍족해지고 이런 양극화 문제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취약계층들이 더 많이 생겨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이제 교육의 양극화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돈이 있는 집 아이는 코로나 때 개인 과외를 받았거나 아니면 돈 있는 집 아이는 컴퓨터가 시속 100km로 이렇게 가는 컴퓨터를 쓰는 반면에 돈 없는 집 아이는 컴퓨터 속도가 시속 10km밖에 안 되면 옛날에 이야기했던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양극화로 발생되는 취약계층도 많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도 여기 서울 인근에 뭐 가보시면은 양주만 가더라도 독거노인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좀 방치되다시피 하는 노인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비영리 조직에서는 최대한 그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부가 좀 촘촘한 복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연령이나 계층별로 어떤 상황은 좀 다를 텐데요. 네. 그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기로 하고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절대적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예산 규모라든가 거기에 투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그런데 그게 사실 미스매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미스매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데는 이제 후원이 몰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묵묵히 어려운 데는 한없이 어렵고 후원이 몰리면 그 기관에서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데 네. 거기서 이제 물론 잘하면 되죠. 네. 근데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이 좀 이렇게 골고루 분산이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모금 시장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빅5에 쏠려 있는 게 거의 한 80% 뭐 이상 이렇게 저는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이것도 양극화가 좀 있는 거죠. 비영리 그 인더스트리 자체에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하고 싶어도 조금만 도움을 주면 뭔가 좀 가치 있는 일을 할 텐데 그렇게 안 되는 기관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시급한 상황이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비라든가 복지 예산도 굉장히 많은 규모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절대적인 예산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국민들 스스로가 받는 그 서비스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요양병원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네. 저도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그 요양병원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로 그 보호자들이 내는 돈, 그 다음에 정부가 그 어르신들한테 주는 돈 이걸 합치면 예를 들면 150만 원의 서비스를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 받으셔야 되는데 과연 현실로 가보면 그만한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요양병원에서 이제 결국은 운명을 하셨는데 처음에 요양병원 막 가셨을 때 그때는 코로나 전인데 저희 가족들이 이제 매일매일 가서 보니까 뭐 첫날 가서 보고 기겁을 했죠. 기저귀를 3겹을 채워놓고 그걸 누가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가서 매일매일 부모를 챙기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저는 그냥 그거 하나만 보고 그냥 야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험심사평가원인가요? 그 기관이 아마 거기를 관리 감독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관리 감독할 때 그냥 어느 날 가서 이렇게 볼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 보호자들한테 들었던 이런 거 평판도 좀 들어보고 정말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그 입소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영역으로 좀 가는 게 좋은데 이제 코로나 닥치면서 이제 뭐 영상 통화도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스트레스, 입소자는 입소자대로 스트레스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물론 저는 이제 언론사들이 그런 역할도 좀 해줬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요양병원 정말 숫자가 정말 많은데 그 요양병원을 보호자들 뭐 간병인들 이야기 좀 들어서 예를 들어 여기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요양병원 이런 것들을 좀 시리즈로 이렇게 보도를 좀 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거기에 입소시킨 자녀들 보호자들이 정말 가서 점검을 하고 스스로가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챙기는 게 그냥 요양병원에 맡겠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영역에서 이렇게 좀 손발을 좀 맞춰서 그런 전체적인 서비스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요양병원에서 있는 간병인 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받으시는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생각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나요? 저는 이제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1인당 간병인 규모가 그러니까 하루 일일 평균 임금 규모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요양병원에서 쓰는 간병인들은 결국 요양병원에서 고용해서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간병인이 필요하면 이제 그 병원에 가보시면 이렇게 간병인들 연락처가 있으면 거기서 해갖고 이제 제가 선택을 하게 돼 있지만 이제 거기서는 요양병원에 일단 들어가면 선택권이 저희들한테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 이제 그때도 가면은 그 간병하시는 분들한테 과일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우리 부모 좀 챙기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녁마다 그때는 가서 얼굴 표정 이렇게 다 피부 상태 이렇게 다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은 좀 없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어떨까? 고령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게 더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어떤 대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이제 조금 복지 예산을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데가 필요한 데다가 이렇게 쓰고 그냥 보통 저희가 무상복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냥 쫙 깔아버리는 이런 복지. 그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에 있는 마틴 피셔 박사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무상이 주는 폐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언제까지 무상으로 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원래 목적대로 안 쓰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연탄, 김치 이런 걸 막 만들어서 취약계층들한테 나눠줘요. 근데 가서 보면 그런 게 쌓이는 데는 쌓이고 없는 데는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딘가는 그걸 컨트롤 타워가 하나 있어서 그걸 이렇게 안분을 잘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게 공평한 배분이 안 된다. 그다음에 둘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탐스 슈즈라는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탐스 슈즈는 신발을 하나 팔리면 하나를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형태인데 예를 들어 지금까지 뭐 2천만 켤레 이상을 개발도상국에 갖다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케냐의 나이로비에다가 그 신발을 뭐 몇만 켤레 갖다 줬다 그러면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신발 공장이 문을 닫을 겁니다. 그게 이제 지역 시장 경제를 왜곡시켰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때 처음 코로나 등장했을 때 전 국민한테 이렇게 돈을 좀 나눠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2차 때는 좀 선별해서 주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반발이 생긴 거죠. 왜 저 친구는 나보다 더 좋은데 저기는 주고 나는 안 주냐 해서 그거 자체를 이제 자기의 권리로 인식을 하는 거죠. 권리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무상복지로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는 조금 저는 이제 반대를 하고 정말로 그게 필요한 데다가 이렇게 적재적소에 뿌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고령 간병인 정책뿐만 아니라 네. 전체적인 이제 우리 복지 정책에 대한 이제 그 주문이 되시겠는데요. 사실은 또 전쟁고아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실은 이 고아, 네. 그러니까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을 정도로 이 영유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은 거죠. 네네. 어떻습니까, 실태가?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해외 입양 건수는 많이 줄었죠. 지금 가급적이면 이제 국내에서 가정을 찾아주는 일이 좀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인식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를 미혼모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미혼모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미혼모 자체를 인정을 해주고 그 미혼모가 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되게 보면 아주 어린 나이에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했다가 이제 키울 역량은 안 되고 사회적인 시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를 베이비 바스켓 이런 데다 갖다가 이제 편지 써가지고 이렇게 놓고 가는 이런 일들이 막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회적으로 그런 뭐랄까 그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아이를 그냥 무책임하게 버리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미혼모가 이제 아이를 버리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도 그렇죠. 굉장히 큰 거란 네.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미혼모들 거주 시설을 몇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미혼모들도 자립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저희도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서 이제 아이를 한 명을 데리고 이렇게 같이 사는 걸 보면 이제 본인들도 자립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배우는 게 이제 뭐 비누도 만들어 보고 디퓨저도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 하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이제 그 물건이 팔려야 되잖아요. 그럼 판로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그런 부분 그 제품에 대한 퀄리티도 문제지만 그 판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든든한 그 마케팅 채널하고 엮어줘서 그런 걸 좀 할 수 있게끔 엮어주는 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자립이잖아요. 그분들 그게 자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분들이 자립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사회복지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 사회복지 예산에 기여하는 기여자 입장으로 저는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먼저 이렇게 구축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애우들 입장에서도 장애우들이 충분한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상당한 불만들이 있는 것 같기도 네네. 하고요. 사실 장애우들에 대한 정책들이나 우리 사회적인 관심도 굉장히 조금 더 이제 더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미국이나 선진국 가 보면 장애인들이 살기 아주 편한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지금 대한사회복지회장으로 1월달에 지금 취임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언급하기에는 아직도 이제 좀 더 공부를 좀 하고 현장을 더 가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자폐가 경증이냐 중증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중증 자폐인 경우는 집에서 케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친구도 아이가 자폐인데 지금까지 1층에서만 살았어요. 왜? 아파트 위에서 살면 막 쿵쿵 뛰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어디다 맡길 거냐. 그래서 자폐 아이를 이렇게 챙기는
사회복지 기관에다가 아이를 부탁을 하니까 너무 활동성이 크다 보니까 케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모는 그 아이 때문에 모든 사회생활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올스톱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그러면 이런 아주 그런 케이스의 중증 자폐 아이들은 정부가 조금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제가 금년도에 5월달에 오스트리아를 좀 갔었는데 자폐인이면서 화가인 아이들을 이제 10명하고 이제 같이 갔어요.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이제 그 장애인 마을이 있더라고요. 장애인 마을에 장애인들이 거기 거주하면서 입소를 하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바리스타도 하고 빵도 만들고 목공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본인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제품 만들면 뭐 가서 팔기도 하고 마켓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그런 아이들이 좀 거주할 수 있는 거주, 이거 과연 될까? 그러면 어떤 지역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 지역 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냐고 이게 또 이제 난리 칠 거고. 그래서 상당히 정부가 그 10,000평을 내놓고 나서 거기다 그렇게 했다는데, 우리도 좀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대한사회복지회는 직접적으로 여러 국민들로부터 이제 여러 모금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이죠. 네네.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 국민들도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기부라든가 모금 행위, 그러니까 이제 기부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바뀐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조금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릴 때부터 저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할 때 부모가 그러니까 어떤 부모들은 이제 오셔서 아이를 하나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하고 뭐 저희가 영아원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 자기 아이하고 똑같은 아이 하나를 또 키우는 거죠. 한 달에 3만 원 정도 후원을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아이 클 때마다 이제 같이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보고 자란 아이는 크면 기부를 그냥 해요. 그러니까 저도 대기업에서 이제 35년을 있어 왔지만 저도 사실은 현직에 있을 때 그렇게 기부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서 이쪽 그 비영리 현장에 와서 보니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기부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부 문화가 이렇게 좀 바뀌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기부지수 약 57위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지금. 그렇군요.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기부 문화가 조금은 활성화돼서 어떤 일이 생기면 뭐 또 이제 돈 있는 사람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좀 시행을 하면서 그렇게 좀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보면 유산 기부에 대한 이슈들이 좀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는 선진국은 유산 기부가 활성화돼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유산 기부가 좀 활성화되지 않고, 아마 이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고령화 시대 가다 보니까 이걸 내가 그 먹고 살 때까지는 먹고 살다가 또 자식들 눈치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활성화 문제도 그렇고 교육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좀 나서서 구성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뭐 연말이라 그래서 가서 뭐 헌혈하고 뭐 바자회하고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1년 12달을 그게 좀 생활화처럼 하는 그런 기부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자리매김했으면 싶은데, 제가 느낄 때는 아직도 그렇게 기부가 아주 활성화돼 있다고 저는 그런 정도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 되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게 이제 저희는 뭐 영아원도 있고 그 자립준비 청년들도 있고 중증 장애인 시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선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그런 아이들한테, 취약계층들한테 선물 보내기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사회복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십시일반 조금이라도 마음을 보태주시면 저희가 그 아이들한테 더 큰 희망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 기부도 그렇지만 사실은 많은 그 역할은 또 대기업이라든가 뭐 중소기업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 여러 기관에서도 담당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기관들이, 그러니까
그 비영리 기관들이 가져야 될 게 저는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후원자가 10,000원을 후원을 했든 한 달에 뭐 5,000원을 후원을 했든 어쨌든 간에 그 돈을 받았으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임팩트를 만들어 냈습니다 하고 그 후원자분한테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이렇게 받기는 잘 하는데 피드백이 좀 약해요. 비영리 기관들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이 좀 기관들 자체적으로도 후원자 케어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 그 기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영리 기관들은 또 여러 개 비영리 기관들이 전국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다 보면 그 많은 기관들이 전부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그 비영리 기관 중에서 후원금을 가지고 공과사 구분 없이 돈을 써가지고 그게 무리를 일으킨 적이 꽤나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한번 터지면 기존에 내가 후원했던 그 기관마저도 제가 불신을 해서 그냥 후원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관은 기관대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 기업은 기업 각자 영역에서 어떤 기부 문화를 같이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부금 자체는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예, 올라가고 있죠. 네, 늘었던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 자선단체 협의회에 가서 이렇게 미팅을 해보면 이제 좀 모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큰 데에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이런 쏠림 현상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차피 비영리 조직을 맡고 있는 그 조직 자체가 어떤 그것도 경쟁력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후원자들한테 신뢰를 주고 이렇게 재무 건전성도 갖춰가면서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바꿔가야 뭐 그 큰 기업한테 돈이 쏠린다 이렇게 너무 그것만 가지고 비난할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사회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맡고 계신 분이 그걸 뭐 사적인 용도로 썼다고 네.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사실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서 사실은 좀 기부 문화를 좀 더 위축시키고 맞아요. 믿지도 않게 만드는 네네.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부금품을 모집을 할 때 이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하는 법률도 있지만 네. 거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뭘 처음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모금을 합니다. 그럼 그 목적대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저는 기관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이 하고 있는 일 자체에 대해서 잘 쓰십시오 하고 주면은 그 기관이 맞게 써야 되는데, 대개 보면 기부금이 오면 되게 15% 정도로 운영비로 씁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막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데는 그게 뭐 30% 쓴 데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지금 우리나라는 비영리 기관을 이렇게 평가하는 데가 가이드스타라는 데가 있어요. 유일하게 한 군데 있는데 뭐 가이드스타에 대한 평가가 이제 기관마다 약간 좀 틀리긴 한데 거기서 이제 그 비영리 기관의 재무 건전성, 그다음에 이제 투명성 이런 것들을 봐서 제 최고 등급이 이제 3스타 별 3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뭐 대한사회복지의 경우 제 비영리 기관들 이사회도 몇 군데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한사회복지에서 놀란 게 이제 여기는 주인이었거든요. 주인이었고 이사회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사분이 8명, 그다음에 감사 2분인데 이제 그분들이 이사회 처음에 와서 이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그냥 난상 토론을 벌이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통 다른 데 가면 이사회가 일사질 빨리 끝나는데,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이사회 진짜 이런 모습이 이구나 해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가이드스타 신청을 해서 이제 3스타를 받았는데, 올해 뭐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이제 가이드스타 3등급 받아가면서 이제 후원자들 또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비영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평가 기관은 기본적인 모금 주체의 전체적인 운영 방식이라든가 또 회계라든가 전반적인 걸 다 평가해서 네네. 그런 등급을 예. 주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이나 이 모금 하는 입장에서도 좀 신뢰할 만한 네, 그 맞습니다.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가 사실 이제 모금을 이제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기부를 하겠다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보다 못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하고
그분들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더 사실은 커져야 되는 것이죠. 네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지금 뭐 제가 이제 매경에 와 있기 때문에 언론사 역할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언론사에서 어떤 그런 캠페인도 좀 벌리면서 네. 연중 캠페인을 좀 계속 벌려가면서 네. 그런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걸 하고 이제 아니 저희는 뭐 캠페인 할 용의가 있으니까 네. 잘 해보시죠. 네네 저희도 뭐 네. 그런 것들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학교 제가 경험했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경남 고성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100년이 넘었는데 아이들을 요새 안 낳잖아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세 개 초등학교가 합쳐져서 한 개 초등학교가 됐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가 됐는데 그 아이들 학생이 한 전교 해봐야 한 30명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과외를 따로 아이들이 과외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 시골에서 그런데 거기 아이들이 이제 그 시골에서 바자회를 했어요. 바자회를 해서 그때 당시 100만 원을 모았어요. 아이들이 그래놓고 이제 아이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을 한 거죠. 자기 또래 아이가 희귀난치성으로 고생하는 아이가 누가 있을까? 그래서 찾은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저희가 후원한 아이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100만 원을 가지고 용산 전쟁기념관에 왔길래 제가 전쟁기념관 가서 아이들한테 고맙다 그러고 제가 그 경남 고성에 있는 초등학교를 갔어요. 아이들한테.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걸 전달하고 제가 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그 전달을 그 아이한테 희귀난치성 있는 아이한테 주면서 아이들이 영상으로 화이팅해 잘 극복을 해 막 이런 격려 메시지를 주는 걸 다영상을 찍어서 보여주고 또 그 아이는 아이대로 고마워하고 이제 어눌한 표현으로 고마워하는 것들 영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전달해서 그게 나중에 어떤 그 아이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이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또 학교로 가져갔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계속 그 기부에 대한 가치를 어릴 때부터 이제 인정을 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기관들도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사례가 생기면 참 감동스러운 사례야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그거를 정말 좀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 언론에 좀 릴리스하고 이런 역할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그 보통 소액 기부 뭐 10,000원, 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어떤 좋은 일이 생겼거나 사업이 잘 됐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되게 이제 공동 모금회가 1억을 내는 분들을 아너스 클럽으로 모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1억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등급을 나눠서 1억을 내시는 분들과 그냥 조금 일반인들도 접근하기 편한 아너스 클럽 그래서 1,000만 원짜리를 만들었어요. 제가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부터 설선수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부터 우리 이사장님하고 둘이서 1,000만 원씩 내서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설선수범 해야 된다. 그래서 아너스 클럽에 저도 가입을 지금 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거 아너스 클럽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절대 보도 자료도 내지 말고 그냥 하지 마라. 그냥 이 돈을 가지고 미혼모나 자립준비 청년들 사업에 써달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은 좀 감동을 받고 그분들한테서도 에너지도 받고 있고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대한사회복지회가 옛날에 입양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양을 한국 아이들을 입양했던 캐나다, 뭐 유럽, 미국 이런 데서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오세요. 저희 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직접 오세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캐나다에 계신 분인데 이번에 이제 아이 둘하고 그다음에 자기 장모, 장인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한국에.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아이를 입양해서 가서 그 캐나다에 있는 패밀리들이 다 모여갖고 아이 생일 파티를 하는데 이제 뭐 선물도 사고 막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전부 돈으로 모으자. 그래서 한국에 우리 아이처럼 그런 환경에 처한 아이를 돕자 그래가지고 1년에 매년에 300만 원 이상씩 가져오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입양 부모로서의 최초의 아너스 클럽을 제가 권유를 했어요. 그때 흔쾌히 하셔가지고 지금은 해외 대한민국 아이들을 입양했던 부모 중에서 1호 아너스 클럽이 탄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기부나 사회적인 배려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 또는 물질적인 배려나 기부도 중요하지만 사실 무형의 형태 네. 또는 비물질적인 형태 이런 기부나 배려의 형태도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전번에 이제 저희가 노동조합에 대한 대한민국에서의 인식 호불호가 있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보통 CSR이라고 그러잖아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어떤 기업의 노조가 봉사활동을 하러 왔어요. USR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 야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Union Social Responsibilit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 위원장이 직접 와서 그 봉사활동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연금 받아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60평생 동안 예를 들어서 살아오면서 은퇴할 때까지 본인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저는 엄청나다고 봐요. 경험도 많고 한 사람의 노인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백과사전 하나가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재능을 그냥 썩힐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복나라 대표 이제 그만두고 나서 만들었던 게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현직에 있을 때 나는 마케팅을 잘해, 너는 기획을 잘하고, 너는 예를 들어 IT를 잘해. 그러면 이제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취지를 설명했더니 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잘 굴러가고 있는데, 그런 형태의 그것도 하나의 어떤 재능 기부를 통한 하나의 기부 활동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사회적 기업 이야기도 잠깐 했고 비영리 조직 현실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런 데 가서 자기 재능을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것도 좀 그걸 이제 프로보노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은퇴자들은 그게 어디가 있는지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가서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또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비영리 조직이나 이런 데 직접 전화하시면 하실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카톡을 보시면 아모르 파티라고 적어져 있어요. 아모르 파티. 그러니까 제 주어진 인생을 사랑하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대기업 회장 아들로 안 태어났어? 이런 불만도 할 텐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을 하려 그러면 사람들한테 즐거운 모습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일이 자랑스럽고 누구한테 가든지 권유하고 싶고, 그리고 항상 제가 얼굴 표정이 어두우면 우리 대한사회복지 직원들 아침에 출근해서 제 얼굴 보면 결제하러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항상 웃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려 그러면 자기 인생을 좀 사랑하고 항상 표정 관리도 잘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저는 그냥 아모르 파티를 제 카톡 그 대문 있는 거기다가 아모르 파티를 항상 쓰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현장을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너무 할 말씀이 많으실 텐데 아무쪼록 연말 바쁘신 동안 사회적인 약자들 잘 돌봐주시길 바라고, 또 앞으로 내년에도 또 역할을 많이 해주시길 네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연말을 맞아서 사실은 사회적인 약자들 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그분들을 위한 시간들을 더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대한사회복지회 강대성 회장님 모시고 우리 사회가 이 연말을 맞아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아젠다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